안녕하세요. 서비 기관사입니다. 저번에는 윤활유라는 넓은 범위의 영역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뭘 배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신나지 않으신가요? 저만 신나나 봅니다. 오늘은 과급 및 소기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과급이란 과하다 할 때의 과자랑 공급할 때의 급자랑 붙여서 과도하게 공급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영어로는 supercharger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슈퍼하게 차징, 즉 채워준다는 뜻이지요. 이 과급기는 공기의 압력을 높여 밀도가 높아진 공기를 실린더 내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 덕분에 엔진은 더 많은 양의 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어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급이 기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 평균 유효 압력을 높여서 기계 효율을 향상시키고 출력을 증대시킵니다. 2. 저질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불완전 연소에 따른 장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단위 출력당 기관의 무게와 설치 면적이 작아집니다. 4. 배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하의 변동에 따라 흡입 공기량이 조절되므로 열 효율이 높아집니다. 과급기에도 여러 종류의 과급기가 있지만 터보차저라고 불리는 배기 터빈 과급기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선박 엔진에는 이 타입만 쓰여서 그렇습니다. 이름에서도 그렇듯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에 의해서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은 컴프레셔가 같이 회전하여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터보차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배에 있는 ABB사의 터보차저 레이아웃인데 이건 제가 봐도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떨까요?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으니 보기 쉬우시죠? 1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필터 사일런서라고 해요. 사일런스는 조용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일런서는 소리를 작게 하거나 없애는 장치입니다. 또한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필터를 씌워서 먼지나 이물질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번은 흡입 부분이 축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할 때 쓰는 브런치이고 3번은 그냥 연결해주는 브런치입니다. 4번이 이제 압축된 공기를 보내주는 컴프레셔 케이싱입니다. 그렇다면 공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겠지요. 5번도 연결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6번은 디퓨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디퓨저는 좋은 향기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는 공기의 속도를 원활하게 하고 압력을 상승시키는 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7번은 카트리지라고 불러요. 카트리지는 흔히 프린터에 끼우는 잉크 카트리지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터보차저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에어를 압축시켜주는 컴프레셔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배기가스를 받아들이는 터빈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한 세트로 관리를 해요. 물론 내부에는 베어링들이 들어있겠죠. 또한 이 터보차저는 약 15,000에서 30,000 rpm으로 회전하기에 엄청나게 섬세한 장치라서 선박에서는 이 카트리지를 분해하지 않고요. 보통 정비시간 주기로 카트리지 째로 뽑아서 육상에 수리 신청을 보내고 정비된 것을 바로 다시 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페어를 보관하고 있어서 바로 끼고 취해한 물품은 수리 신청을 보냅니다. 10번은 터빈 케이싱으로 배기가스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배기가스가 터빈 케이싱을 통해서 들어오고
8번 노즐 링을 통해서 터빈을 때리면서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다한 배기가스는 11번, 12번 가스 아울렛 통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는 빨아들여서 엔진으로 넣어주고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받아서 옆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떠왔습니다. 위쪽은 컴프레서 휠, 아래쪽은 터빈 휠입니다. 위쪽은 컴프레서 하우징, 아래쪽은 터빈 하우징이고 인렛 포트의 터빈에 배기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터빈을 회전시키지요. 배기가스는 노즐링을 통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인 컴프레셔 사이드에서는 공기를 흡입하고 이렇게 엔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과급 과정을 간단하게 해놓은 것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처음에 흡입 공기는 송풍기, 즉 터보차저의 컴프레셔에서 압축되어 공급됩니다. 그러면 공기 파이프를 거쳐 공기 냉각기, 즉 에어쿨러에 도착하는데요. 이 에어쿨러는 압축되어 있는 공기를 온도를 낮춰 더욱이 밀도를 높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공기의 온도에 따른 대류 변화를 잠깐 보고 갈까요? 사실 제가 오늘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다가 헷갈려서 알려드립니다.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열대성 저기압이 이에 해당하지요. 그리고 열기구를 생각하면 공기를 열로 데워서 상승하게 되는 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기는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어쿨러는 청수를 공급하여 공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사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기체를 낮은 온도의 매개체랑 만나게 되면 기체의 수분이 응축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을 끓는 점, 기화점이라고 하지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점을 액화점이라고 하고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압력이라는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대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이 기화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덕분에 액체는 기체가 되기가 어렵지만 기체는 액체로 바뀌기 쉽겠지요. 우리 주위에서 이 현상을 이용한 기구가 바로 압력밥솥입니다. 압력밥솥에서 밥을 만들면 점점 밥솥 안에 압력이 올라가지요. 이 덕분에 물은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액체로 있을 수가 있게 되어 쌀을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열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화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덕분에 기체는 액체가 되기 어렵고 액체는 기체가 되기가 쉽겠지요. 산에서 밥이 설익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산에서는 압력이 낮아지니 물이 100도 이전에 기화가 돼버려 열 보존이 어려워서 밥이 설익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산에서도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밥을 맛있게 만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등산할 때 압력밥솥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황인 이 에어쿨러에는 대기에 있던 많은 기체 수분이 액화되어 드레인 됩니다. 이게 사실 에어쿨러의 찐 목적이라고 해야겠지요? 수분이 있으면 연소할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공기는 그 다음으로 소기 리시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기라는 단어가 쓰이지요.
속이란 쓸어 담을 소자랑 기운 기자가 만난 단어입니다. 쓸어 담은 기운, 즉 잔뜩 모은 기체, 공기라는 뜻이지요. 이 소기는 소기 리시버를 거쳐 실린더의 소기공을 통해 실린더 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쳐서 소기는 배기가 되고 배기 리시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기는 배기관을 거쳐서 터보차저의 터빈 부분을 회전시키고 방출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공기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있는 보조 블로워는 모터로 구동되는 블로워입니다. 엔진의 초기 기동에는 충분한 배기가스가 형성되지 않기에 보조 블로워가 기동되어서 소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동압식 과급과 정압식 과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압식 과급과 정압식 과급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압식은 각 실린더의 배기가스가 모이지 않고 바로 터보차저의 터빈 측으로 공급이 됩니다. 반면 정압식은 각 실린더의 배기가스가 배기 리시버에 모였다가 터보차저에 공급이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지 알아볼게요. 정압식은 배기가스의 압력이 배기 리시버에 모이니 일정한 압력을 만든다고 해서 일정한 정자를 사용하여 정압식입니다. 이 방법은 배기의 속도 에너지를 리시버에서 압력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나 터빈 입구에 압력 변동이 적기에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 수가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요즘 엔진들은 대부분 정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압식은 배기의 분출 속도 에너지, 블로우 다운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터빈을 회전시키기에 에너지 이용률이 높고 저부하 운전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지만 정압 과급에 비해 과급기의 크기가 커야 하고 효율이 낮으며 진동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웅웅웅웅 이런 식으로 맥동하면서 회전을 하겠지요. 이름에 그 타입의 성질이 나타나지요. 일정한 정자를 쓴 정압은 일정한 압력을 보내주기에 맥동이 적고 효율이 좋다. 움직일 동자를 쓴 동압식은 배기의 속도 에너지를 이용하여 바로 공급하기에 에너지 이용률은 높지만 맥동, 진동이 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터보차저의 서징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프레셔 측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하고 토출 쪽의 유량을 조절하는 조인 밸브를 더 조이면 공기 유량은 줄어들고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인 밸브를 어느 정도 이상 더 조으면 유량과 압력에 극심한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기의 유량과 압력이 불안정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엔진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이 바로 서징입니다. 이러한 서징은 기관의 갑작스러운 운전 변화에 발생하는데요. 급하게 엔진을 세운다거나 빠르게 엔진 RPM을 올릴 때 발생합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현상이지요. 이러한 서징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운전점이 서징 영역에 도달했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포인트가 여기라면 터보차저는 토출 압력은 이 지점이고 갑작스럽게 엔진을 멈춘다면 터보차저는 아직 배기가스의 에너지 때문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죠. 아직 회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엔진의 정지 때문에 필요한 공기유량은 확 줄어들어 버려 서징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과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원인으로 가능합니다. 흡 배기 밸브 또는 소기, 배기공, 에어쿨러, 이코노마이저 등에서
오선으로 인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면 전부 간접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또한 터빈 사이드의 노즐 링에 탄화물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받아서 노즐 면적이 감소하여 저항이 증가한 경우에도 서징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서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급의 흐름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흡입 축에는 필터, 토출 축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저항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중 한 방법은 터보차저 클리닝이 있는데요. 엔진을 메이커에서 지정한 로드에서 청수를 약간만 공급하여 컴프레셔 사이드와 터빈 사이드를 씻어내버리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을 운전할 때 서징 영역을 잘 피해서 운전하는 방법입니다. 급작스럽게 운전하지 않으면 되겠지요? 세 번째는 조인 밸브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기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 실린더 공부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사행정과 이행정에서의 소기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행정은 흡 배기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에 공기가 치환되고, 이행정은 실린더에 소기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위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 배기가스가 나가게 되는 방식이었지요. 이 방식을 단류식, 영어로는 유니플로우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은 홑 단자, 즉 하나라는 뜻이고, 류자는 흐를 류자입니다. 즉 하나의 흐름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유니플로우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유니플로우 방식은 소기와 배기가 섞이는 일이 적어 소기 효율이 높고 소기공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어 유효 행정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소기 방식이기에 후급기가 가능합니다. 라고 책에 있는데요. 후급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피스톤이 소기공을 지나면 급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후급기를 한다는 걸까요? 공부하다가 답이 나오면 또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류식은 소기법으로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사행정에 버금갈 정도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형 이행정 사이클의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류식은 정압식 과급기랑 효율이 좋습니다. 이는 제가 타고 있는 선박의 발전기 시스템을 사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각 실린더의 배기가스가 평균적으로 455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터보차저 입구 온도는 524도이고 출고 온도는 408도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을 만들어내는 실린더에서 배기가스가 450도로 나왔는데 터보차저 터빈 입구 온도는 520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중간에 열을 더 공급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정압식 과급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배기가스는 배기 밸브를 통해 배기 리시버에 모이고 좁은 노즐링을 통해서 터빈을 회전시키잖아요.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 나오면서 배기 리시버에 도착하는 동안에는 압력은 줄고 최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로 보면 압력이 줄고 최적이 증가하면 온도는 일단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요. 그 다음 좁은 길목을 지나면서 배기가스는 일정한 압력으로 죄임 과정을 거쳐 팽창함으로 PV는 nRT에서 압력은 일정한데 죄임 과정을 지나면서 볼륨이 증가해버립니다. 그 덕분에 온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 배기가스가 가지고 있는 속도 에너지가 배기 리시버를 거쳐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린더 출구에서부터 터빈 입구까지 발생하는 마찰 손실에 의하여 가스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여 온도가 증가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과급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연료 소비를 작게 하고 기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는 말이죠. 나. 연소성을 좋게 하고 저질 연료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맞고. 지시평균 유효 압력을 높여서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맞고. 아. 압축 압력과 최고 연소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죠. 정답은 아. 네, 다음 문제. 과급을 하면 출력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갑, 연료 소비율이 감소하므로. 아니죠. 나, 평균 유효 압력이 증대하므로. 평균 유효 압력이 증대하므로 출력이 증가하는 거죠. 정답은 나. 4. 흡입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아니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감소하므로도 아닙니다. 다음 문제. 무과급 기관에 비해 과급 기관이 장점이 아닌 것은 가. 기관의 시동성이 좋아진다. 기관의 시동성은 과급기관의 유무에 상관이 없죠. 정답은 일단 가입니다. 나. 기관의 출력 증가하고 맞고 마력당 중량은 감소하고 맞고 기계 효율은 좋아지고. 맞습니다.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배기 터빈 과급기의 회전수는 정상인데 급기 압력이 저하되는 경우에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급기관이 누설할 때. 맞죠? 나. 공기 냉각기의 오손이 심할 때. 맞습니다. 4. 과급기 블로우 공기 필터 오손이 심할 때. 맞고. 아. 선체 오손 등으로 기관의 부하가 커질 때랑은 급기 압력이 저하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아. 다음 문제. 과급기의 이상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과부하 운전이나 연소 불량에 의한 후연소로 배기가스의 온도가 올라가면 급기 압력이 상승한다. 엔진의 부하 증가와 연소 불량에 의하여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를 더욱 뿜어낼 테니 터보차저가 더 빠르게 회전하면서 급기를 더 넣어주겠죠. 가는 맞는 말이고. 나. 터빈 블레이드의 손상은 피스톤 링의 절손에 의한 파편이 빨려 들어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 피스톤 링뿐만 아니라 각종 부분에서의 파편들이 튀어서 터빈 블레이드를 때려버려서 터빈 블레이드가 손상될 수 있겠죠. 터빈 블레이드는 섬세한 부분이라서 미세한 충격에도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나도 맞고. 4. 서징 현상이 발생하면 급기 압력의 맥동으로 진동과 큰 소음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아. 급기 압력 상승은 송풍기 필터의 오손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급기 압력의 하락이죠. 하락. 정답은 아. 다음 문제. 과급기의 블로어 측 출구 압력이 정상 상태보다 낮게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가. 공기 필터가 오손되었을 때. 맞죠? 나. 급기관에서 공기가 누설할 때. 맞고. 4. 과급기 회전 속도가 저하되었을 때도 맞고. 아. 흡입 밸브 또는 소기공이 오손되었을 때. 오손되었다는 말은 이물질이 쌓이거나 막히거나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과급기 블로어 측 출구 압력이 정상 상태보다 높게 형성이 되겠죠. 저항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아.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과급을 하는 주된 이유는 가. 기관의 소음을 낮추기에. 아니고 나. 지시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도 말은 되지만 4. 평균 유효 압력을 높이기 위해가 가장 정답이죠. 정답은 4. 다음 문제. 동압 과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주 유입으로 터빈의 효율이 양호하다. 가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동압 과급과 정압 과급을 비교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가. 터빈의 효율은 동압 방식이 좋다. 가번부터 틀렸죠? 정답은 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동압 과급에 대한 정압 과급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압 과급의 특징을 묻고 있는 거죠. 가. 압축비가 높을수록 불리하다. 압축비가 높을수록 불리할 이유는 없죠. 정압 과급이 일단 보류. 나. 과급기의 터빈 효율이 좋고. 4. 압축 압력과 최고 압력이 높다. 맞고. 아. 과급기 고장 시에 출력의 저하율이 작다. 이거는 동압 과급이랑 비교하면 돼요. 동압 과급은 한 실린더가 배기가스가 고장 나버리면 그쪽에 과급가 더욱더 맥동하겠죠. 그거에 비해서 정압 과급은 출력의 저하율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나사아가 맞는 말이고. 가.
압축비가 높을수록 불리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정압 과급과 비교하여 동압 과급의 특징이 아닌 것은 가. 터빈의 효율이 낮다. 맞죠? 나. 과급기의 크기가 작다. 동압 과급이 과급기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4. 배기가스 블로다운 에너지를 이용한다. 과급기의 진동이 심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동압 과급과 정압 과급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동압 과급의 특징으로만 짝지어진 것. 가. 1번 과급기의 진동이 작다. 틀렸죠? 나. 2번 저부하의 운전 범위가 넓다. 맞습니다. 3. 고과급일수록 과급률이 적죠? 정압이 더 좋잖아요. 4번 과급기의 크기가 비교적 크죠? 4번도 틀렸고 5번 배기가스 분출 에너지 이용도가 높다. 맞네요. 그러면 2번이랑 5번 맞고 6번 과급기의 고장 시 출력의 저율이 높죠? 그러면 2번 5번 해가지고 정답은 가.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정압 과급 방식에 비해 동압 과급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거 말이 어렵네요. 정압 과급 방식에 비해 동압 과급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 가. 블로다운 에너지 이용도가 좋다. 맞죠? 동압 과급의 특성. 나. 부분 유입으로 터빈 효율이 불량하다. 맞고. 4. 과급기의 크기가 소형으로 된다. 아니죠? 동압 과급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저부하 운전의 범위가 넓다. 맞고. 정답은 4입니다. 다음 문제, 과급기를 기관에 설치한 후에 서징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블로우 계통의 저항을 줄인다. 맞죠? 나. 블로우의 서징선을 대류량 측으로 이동시킨다. 일단 서징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류량 측으로 이동시킨다. 만약에 그냥 오손이 돼가지고 저항이 증가해서 발생한 서징인데 대류량 측으로 그냥 이송시키면 더 서징이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 틀렸습니다. 4. 과급기 전후에 죄임을 둔다. 유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서징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으므로 전후에 적절하게 죄임을 준다는 말겠죠. 적절히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4도 나가 확실히 아니기에 4도 맞다고 보고 블로우 송출 측 공기를 일부 방출시킨다.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방출시킨다. 맞습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과급기의 서징 현상이랑 가. 블로우 흡입 공기의 음향 발생 현상 아니고 나. 블로우 임펠러의 진동 현상 아니고 블로어 유량과 압력의 맥동 현상. 4가 맞는 말이네요. 블로어 회전수의 맥동 현상도 아니고 유량과 압력의 맥동 현상. 정답은 4. 다음 문제, 서징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가. 과급기의 공기흡입 필터 소재. 맞고. 나. 공기냉각기의 공기측 소재가 맞고. 4. 공기냉각기의 냉각수축 소재는 서징이랑 관련이 없죠. 냉각수축을 소재하면 열교환이 더 잘 돼서 드레인이 더 잘 되는 현상으로 소재를 하겠죠. 그래서 4가 틀렸고, 일단 배기 매니폴드의 소재하면 공기 흐름을 더 좋게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 다음 문제, 과급기 서징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흡배기 계통이 오손되었을 때. 맞고. 나. 연료 분사 압력이 높을 때. 이거는 상관이 없죠. 정답은 나. 다른 거는 다 맞는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과급기의 서징 형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가. 블로어 회전수 맥동 현상 아니고 블로어에서 유량과 압력의 맥동 현상이다. 정답은 나. 나머진 아니겠죠? 다음 문제, 과급기 블로어의 특성 곡선에서 서징 영역은 소류량 고압 송출 영역이었죠. 아까 그 서징 영역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나. 다음 문제, 서징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출항 전 공기냉각기를 소지하면 좋죠. 나. 오순된 소기 계통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맞고. 4. 운전 중 각 실린더의 출력이 균일하도록 조정한다. 이게 정압 과급에 대해서 물은 건 아니기에 동압식에서는 이 말이 도움이 되겠죠? 4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최고 연소 압력이 너무 높지 않도록 분사 시기를 조정한다. 이거랑은 서징 예방 대책은 상관이 없죠. 최고 연소 압력이 너무 높지 않도록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Pmax를 조절하는 VIT의 역할이었죠. 최고 연소 압력이 또 너무 높으면 기관의 뭐 재질 뭐 이런 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런 면에서는 뭐 서징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아. 다음 문제. 과급기의 서징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터빈 노즐의 끝이 손상을 받아서 넓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더욱 세게 못 때려주죠, 터빈을. 그렇기 때문에 터보차저의 회전수가 낮아지고 압력과 유량이 줄어들기에 서징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일단 가고 나머지 읽어볼게요. 선저가 5선되어 추진 저항이 커져서 주기관의 회전이 감소할 경우. 주기관의 회전은 감소하는데 로드는 높기 때문에 터보차저가 더 세게 돌기 때문에 공기가 더 많이 못 들어가고 저항이 더 커졌죠. 그럼 서징 발생하고. 4. 주기관 직동의 소기 펌프와 과급기를 병용할 때 프로펠러가 공회전하거나 흡수가 작은 경우. 이거는 반대로 부하는 엄청 낮은데 직동의 소기 펌프랑 과급기가 과급을 같이 함으로 더 많은 공기를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징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서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만재 상태에서, 부하가 그러니까 많은 상태에서 배가 급선회하면 기관의 회전수는 저하하는데 토크는 증가하며 기관의 평균 유압이 증가하여 서징 영역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배의 회전 속도는 느려지는데 로드는 고로드이기 때문에 터보차저는 계속 또 공기를 더 많이 주죠. 그거에 대해서 공기를 더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서징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가. 다음 문제. 서징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블로우 계통의 저항을 줄인다. 맞고. 블로우의 서징선을 저유량측으로 이동시킨다. 맞고. 4. 과급기 전후에 배기가스 및 공기 통로를 약간 조인다.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말이겠죠. 기관의 토크를 증가시키고 회전수를 내린다. 이 경우가 아까 그 배를 급선회하는 그 경우이죠. 정답은 다음 문제. 서징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송풍기를 일정한 회전 속도로 운전하는 중 송출축을 조절하여 통풍량을 감소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송풍관이 짧을수록 서징의 반복 주기는 길어진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송풍관이 길면 터보차저가 계속 돌고 있는데 끝에서 필요한 만큼 공기를 넣어주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서징이 발생 터보차저는 계속 회전하고 그만큼 서징의 반복 주기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통로가 길어지잖아요. 그만큼 서징이 발생한다면 주기는 길어지고, 만약에 바로 앞에서 공기가 자꾸 안 들어가고 터보차저는 계속 돌고 송풍관이 짧으면, 그러면 서징 현상은 계속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이 나가 틀렸습니다. 4. 소음은 발생하고 진동도 유발한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과급기에서 나온 공기를 냉각하는 주된 이유는 가. 실린더에서 공급되는 공기 밀도를 높이기 위해. 가가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공기 냉각기를 설치할 때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연료 소비율이 감소하죠. 공기를 밀도가 높게 넣어주기에. 마력당 냉각 손실이 감소한다. 마력당 냉각 손실이 감소한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4. 연소실의 급기 압력이 상승한다. 공기 냉각기는 밀도를 높여주지 압력을 상승시켜주는 컴프레셔 블로워 이런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4가 확실히 틀렸습니다. 충전 효율이 높아진다. 밀도가 높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충전 효율이 높아지고 출력이 증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나가 설명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력당 냉각 손실이 감소한다. 이거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다음 문제. 공기 냉각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가. 급기 밀도 증가. 맞죠? 황산화물의 배출량 감소. 황산화물의 배출량 감소는 공기 냉각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나고. 4. 연료 소비율 저하, 배기 온도 저하. 소기의 온도를 낮추면은 그만큼의 배기 온도도 낮아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만약에 소기를 공기 냉각기가 쿨링을 잘 못한다면 그만큼 배기 온도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입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에서 다른 소기 방법에 비해 유니플로 소기법의 이점이 아닌 것은 가. 소기 효율이 높다. 맞죠? 후급기가 가능하다 했죠. 설명은 못 드렸지만. 사. 동압 과급 방식에 유리하다. 동압 과급이 아니라 정압 과급이랑 잘 맞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고 피스톤 유행정 감소가 적다. 맞네요. 정답은 4.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니플로 소기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관의 구조가 간단하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행정만큼 기관이 구조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다른 소기 방법에 비해서 이 유니플로 방법이 비교적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구조가 간단하다는 틀렸습니다. 나. 소기와 배기가 섞이는 일이 적고 소기 효율이 높다. 맞죠? 비대칭 소기이기에 후급기가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못 들었지만 맞다고 해서 장점이라고 했었죠. 아. 소기공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어서 유효행정을 길게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가.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길고 긴 약 7분 정도의 강의를 들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덕분에 소기랑 과급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깊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리십시오. 나머지 다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 되고 이런 지식을 제가 또 단순히 책에서 있는 것보다 좀 더 실무적인 것도 한 번씩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나중에 선박에서 일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섭이기관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주변 후배나 친구들, 동료들, 선배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구독자 수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혼신의 땀과 정성을 넣어서 진짜 일하고 있는 시간 짬을 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좀 후배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더 공부 더 열심히 해주고 더 댓글도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해양대생 또 이 분야 특이잖아요. 그 댓글 안 달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공부만 하면 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후배님들 다 잘 되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이기관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